자, 이 맘의 법칙은 원래는 NLP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왜 포함을 시켰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성공학 책에서 가져온 법칙들이에요. 여러 성공학 책에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집중의 법칙, 뭐 기대의 법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책들 읽다 보면 한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법칙을 다 이야기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책을 두루 읽다 보면서 이 NLP에 적합한 법칙들을 다 모았어요. 그걸 다 모으다 보니까 지금 11가지가 되었는데 이제 이 11가지를 쭉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NLP 원리도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힘들면 왜 힘든지, 아프면 왜 아픈지, 또 앞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또 작게는 우리 발표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또 내가 생각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쭉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이야기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 이야기 할 거니까. 정해진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쏟아낼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공부했던 것, 또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그런 것들 제가 나누게 될 거예요. 우선 1번의 그 통제의 법칙. 다 법칙이 중요한데 저는 통제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큰 자유를 갖고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사느냐,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파도가 막 치고 있어. 막 파도가 치는데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항해를 할 것인가, 파도가 막 치고 있지만은 거센 파도를 뚫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길을 잡고 내가 항해를 할 것인가, 이 차이죠.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 있고 파도가 심하게 치지만은 그 파도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이나 사명이나 삶의 목적을 향해서 굳건히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쪽인가 지금. 만약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해. 예를 들어 돈이 지금 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애를 먹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건 당연해.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가깝게는 우리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애도의 기간 내가 슬퍼하는 게 당연해. 자, 과거로 본다면은 10년 전에 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발표하다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긴장되고 떨리는 건 당연하고, 불안한 건 당연하고, 우울한 건 당연하고, 기가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통제감이 없는 거거든요. 통제감이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잘 비유를 해요. 개 같은 인생이냐, 인간다운 인생이냐. 개 같은 인생은 통제감이 없는 거지. 자극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어 해야 돼 이거. 마치 우리 그 옛날에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이제 막 웃으라고 와 웃잖아. 웃으면 이제 시청자가 같이 막 웃잖아요. 웃어야 될 타이밍이 되면 신호를 줘. 지금 웃어야 돼. 와 하면 같이 웃어야 돼. 자, 신호를 주면 난 웃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지금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어 해야 돼. 슬픈 일이 생겼으니까 슬퍼해야 돼. 짜증나는 일이 생겼으니까 짜증나야 돼.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어 해야 돼. 혹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이나 주어진 그대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건 개같은 인생이거든. 우리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개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NLP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힘든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안할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죠. 슬픈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마음이 담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짜증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짜증이 안 날 수도 있어야 되고,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의식을 가져야 되고,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떤 믿음이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테레사 수녀님의 그래도 사랑해라 이 시를 좋아해요. 그래도 사랑해라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오늘 인터넷에 섞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사랑해. 당신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 해도 그래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할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자기만의 속셈이 있어가지고 옳은 일을 할 거라.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해라 이런 얘기. 예? 내가 막 그 힘든 사람 막 도와주고 봉사하고 막 섬기고 이렇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거다 이거. 분명히 제가 저렇게 사랑을 섬기는 데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만의 이기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사랑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제 테레사 수녀님의 그래도 사랑해라 이 시처럼 여러분들 삶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죠. 뭐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아픔, 슬픔, 상처, 뭐 시련도 보다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휘둘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의미를 찾고 긍정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을 받는 거죠.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말은 쉬운데 물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을 하는 것은 의식보다는 본능이 우선 본능을 통제하는 것, 충동을 통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오는 갈등이 뭔지 아세요? 이제 머리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네. 화가 난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알아요.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걸 알아. 네. 이 상황을 자, 이 통제의 힘을 이해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 통제의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표 불안도 그런 거잖아. 통제의 힘이 없으니까. 우울증도 그렇잖아요. 뭐 조현병이나 뭐 불면증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 행동에 자제하는 습관적인 문제, 뭐 실수하는 거, 뭐 폭력적인 행동, 이렇게 모든 게 통제가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를 할 수 있다면은, 응? 자,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응? 인간관계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어쩌겠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주도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1번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통제감이 중요하고 또 통제감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통제감을 키우느냐? 감히 제가 3단계 이야기할게요. 1단계는 지지감을 가져요. 지지감. 인간은 지지를 받지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지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관계의 99.9%, 99.9 뭐 99.99999% 저는 이게 봅니다. 거의 100%가 뭐냐면요.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니까 전부 인간관계 문제예요.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선생님한테 또 인정받지 못하고 결혼해서 또 뭐 부부시간에 문제가 생기고 전부 인간관계 문제였지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었어. 거의 뭐 전부 인간관계 문제였어. 뭐 누가 나를 무시했고 나를 뭐 왕따시키고 나한테 상처를 줬고 뭐 배신을 했고 전부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지지받고 응원, 뭐 수용, 존중, 공감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 원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막 우호적으로 박수 보내주고 막 손잡아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인생이 신바람이 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출근하면 막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반겨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율로 보면은 이 세상에 한 80%는 나를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 한 20% 우호적인 사람, 뭐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적이라면은 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좀 심한 거지. 95%는 좀 부정적인, 5%는 좀 긍정적, 아니면 그것도 뭐 그저 그런 사람 이런 거지. 그 반대여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충분히 사랑받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 말이야. 자, 충분히 사랑받으면 시작. 충분히 사랑받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저는 범죄자도 그렇습니다. 왜 그 우리 그 옛날 지존파에 뭐 지존파는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막 기억을 해요. 94년도에 그 전라남도 영광에서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김기한 뭐 누구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살인 집단을 만든 거예요. 부자들은 다 죽인다, 뭐 배신자는 다 죽인다. 아 그 김형강인가 뭐 이런 애도 있었나요? 김해 누구도 어쨌든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김 누군가 걔는 그 인간의 살도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식인 행동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나중에 죽을 때는 그 한 2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그 신앙을 전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신앙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막 자기가 막 그 용서 화해 뭐 어떤 뭐 이건 구원 어떤 뭐 요거는 어떤 용어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김현양 애가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존파의 가장 좀 악독한 애가 김현양이었거든. 걔가 사람 죽일 때도 좀 참혹하게 죽이고 사람 살도 뜯어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령대가 다 20살, 21살, 22살 많은 게 26살.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이제 그 만든 계기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버림받은 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뭐 김인장이 같은 경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막 도망쳐버리고 뭐 바람 피고 뭐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혐오증이 심해가지고 여자들에 대한 혐오증도 강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랑의 결핍이지 쉽게 말하면. 김기한이도 이제 어릴 때 공부를 잘했는데 초3 때 뭐 담임선생님한테 육성입이 안 됐다고 뺨을 한 20대 들어맞고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김현양이가 나중에 사형 집행 이전에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고. 극과 극이잖아요. 뭐 사람 죽일 때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죽을 때는 또 이제 기독교적으로 막 전도를 하고 참여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김인양이를 전도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큰 사랑에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지지감이라는 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뭐 부모가 있는 것에 지지를 해주거나 학교 선생님이 지지해주거나 친구가 지지해주거나 또는 뭐 성장 과정에 누가 지지를 해주잖아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 또한 저를 되돌아보면은 초6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지지해줬거든요.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반에 15등 정도 됐어. 근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반에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국민학교 5학년 때는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뭐 관심 밖에 있는 애다 보니까 저 공부를 안 했겠죠. 반에 15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다. 똑똑하네. 열심히 하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네. 저를 막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그때 그 우리 동화 전가 있잖아요. 전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전 과목의 그 참고서익하는 게 동화 전가인데 동화 전가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야, 너 이거 공부해봐. 앞으로 너 이거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에 너 잘할 것 같으니 한번 해봐. 동화 전가를 선물 받으면서 혼자 막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리 반에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집에 돈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이 입학금을 대신해 줬죠. 어떤 이제 장학상이라는 졸업할 때 그 없는 상을 만들었어. 입학금을 대주기 위한 장학상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 희망의 빛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 선생님한테 눈에 띈 거예요. 그건 우리 반 담임도 아닌데 이제 저는 1학년 6반이었고 그분은 이제 저는 1학년 3반이고 그 선생님 1학년 4반 담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 국어 선생님한테 한 200통 이상의 손편지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죠. 이제 그게 끝난 게 고1, 고2 때 우리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급 반장을 만들어주고 뭐 저를 또 키워주고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 안에 뭐가 싹 텄냐면은 아 나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뭘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면 안 되겠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느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 대학교 뭐 30대 40대 이렇게 크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뭐냐면 나는 먹고 사는 인생만 살면 안 돼 이런 게 항상 박혀 있어. 뭔가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누굴 도와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괜찮은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의식이 박혀 있단 말이야. 너무 그게 좀 심할 정도로 그랬잖아. 그래서 하면서 때때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럼 밥 먹고 살 것 같으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저는 한단 말이야. 왜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왜 태어나 동물같이 좀 뜻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났지 인간이. 왜 밥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나? 밥은 누구랑 먹고 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그 어릴 때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은 제가 상담해 보면은 대부분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대부분은 뭐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어릴 때 상처받고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랑 어울리지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또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결국 이 사랑의 경계가 위대한 인물도 만들고 또 상처와 아픔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뭘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모든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킨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일단 받아들이자.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아프구나. 그래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 아픔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면 상처도 아픔도 치유될 수 있다. 시작. 상처도 아픔도 치유될 수 예, 있다.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거 치유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만큼 큰 진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진리를 저는 천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하고 사랑이 이 세상을 가장 평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저는 물론 기독교인은 아닌데. 일단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 어쨌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들을 대부분 보면은 사랑의 부재에서 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건 뭐 친구와의 관계건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 부부간에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사랑받지 못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부 싸움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처 아픔이 대부분 사랑의 부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치유하는 힘도 결국은 사랑으로 치유한다. 인간은 그 사랑받아야 돼.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이 문화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필요해. 온전히 100%. 온전히 100%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그 온전한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또 받아주잖아. 사랑해주잖아. 그때 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100% 누군가한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드러내었을 때 그걸 누군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안 돼요.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상처만 받았으니까. 내가 막 내 상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막 나를 받아주기보다는 뭐 그저 뭐 예를 들어 평가했거나 판단했거나 뭐 외면했거나 무시했거나 훈계했거나 충고하려고 했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처 숨기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이제 내가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상적으로 어떤 분이 펴보니까 우리 헬렌 켈러와 앤 슬리반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가 자기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걸 다 드러내었을 때에 우리 앤 슬리반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자기의 아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 상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나처럼 아픈 사람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하버드대 박사학위까지 받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의사, 의료, 뭐 치유, 뭐 치료 기법의 문제가 아니거든. 나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 사랑의 위대한 힘은 바로 우리 헬렌 켈러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누구나 앤 슬리반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누구나 헬렌 켈러에 대한 앤 슬리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서울대 박사학위만 받아야 됩니까? 꼭 잘생겨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앤 슬리반이 될 수 있다. 자, 나도 누군가에게 앤 슬리반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앤 슬리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앤 슬리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엄마가 또 딸한테, 딸이 엄마한테, 뭐 우리 친구한테, 뭐 모든 사람은 우리 앤 슬리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마음만 열면 돼. 예? 우리 나래 선생님, 마음 한번 열어보실래요? 근데 무서워요. 아, 아니 무섭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요. 자, 마음을 한번 열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래도 많이 힘들었겠지만은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나래를 키운다고. 그러면 엄마의 아픔을 누가 알아줘요? 자, 그러니까 나래 선생님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엄마에 대한 앤슬리반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100% 아니어도 괜찮아요. 잠깐 한 뭐 1%, 2%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헬렌 킬러라면 내가 엄마에 대한 앤슬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엄마의 아픔도 내가 이야기 듣고 보듬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한번 해보겠다. 뭐 마음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박수. 슬퍼서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 나래가 이렇게 이제 착한 거야. 우리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만 깊다는 거죠.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엄마. 네, 네, 그러니까 박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조금만 애쓰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죠.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이게 조금만 우리가 애쓰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지지감을 키워야 된다.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직장.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 사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동안 표현을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아빠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뭐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일 수도 있고, 분명히 있죠. 진심을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해야지 하면 이러거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손편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편지. 그러니까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손편지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미안했다, 정말 고마웠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내 앞으로 잘하고 싶다. 정말 뭐든지 좋아요. 그때 그 어떤 힘든 거 내가 이해한다, 공감한다 이런 것도 좋고, 어쨌든 그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그런 지지를 보내는 편지를 꼭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 지지의 편지를 우리 이명희 선생님한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200통을 받고 제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이명희 선생님. 제가 전학간 이후에 적응 못하고 막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친구 못 사귀고 힘들 때, 자, 우리 선생님이 막 손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힘내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때는 그냥 편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세월이 한 30일 지났잖아요. 30일 지난 이후에 이제 보면은, 야, 이게 나를 살렸구나, 내 영혼을 살렸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지감. 자, 지지감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셨죠? 두 번째가 이제 통제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해소감을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해소. 우리가 마음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또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내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예? 내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또 뭐 나쁘게 창피한 이야기, 후회되는 이야기, 뭐 죄책감, 뭐 모든 이야기해. 누구한테 꼭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해소가 됩니다. 자, 우리 한 15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할게요.
이분은 지금 이제 심리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익명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비밀로 뭐 이야기한 거니까 저는 그냥 이야기만 할게요. 이분이 평생 어떤 한을 갖고 있었어요. 죄책감. 그것도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이분이 6살 때인데 이제 4살 때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내가 온전한 사랑을 다 받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근데 나는 딸이거든요. 딸인데 남동생이 태어나.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엄마 아빠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 집안 어른들 사랑이 동생한테 독차지 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동생만 없어진다면 모든 사랑을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동생이 얄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어차피 직장 나가고 엄마가 이제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동생을 좀 보고 있으라 이렇게 이제 동생을 맡기고 시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을 간 그 시간에 그 동생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그 뭐야 하필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다네. 공사하면서 그 바닥이 한 20m 이상 뭐 높이가 좀 높았대. 근데 그 아파트 밑으로 이제 동생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 했죠.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동생이 나가서 그냥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은 사고로 죽인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 이제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 저한테 왔을 때 55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얼마나 그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겠냐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심리 상담사가 됐다고. 자기는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동생에 대한 그 미안함.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이제 NLP 치료도 하고, 또 동생한테 용서도 빌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치료를 했어요. 그래, 좋아졌는데, 이제 그 케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비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혀 남 모르게 누굴 죽일 수도 있고, 뭐, 돈을 뭐 갈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는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자기를 처벌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지옥에 있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옥을 간다 이 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비단 극단적으로 제가 그분 이야기도 드렸지만, 과거에 어떤 죄책감, 뭐 후회, 뭐 두려움, 뭐 아마 힘든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어떤 것들을 누군가한테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 예, 숨기지 말고. 예? 근데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군가 나를 받아줘야 돼.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너 그 이야기 했으니까 그때 그 일 안에서 난 너랑 절교할래.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난 당신 온전히 너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누가 나를 받아주고 사랑을 해줬을 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소를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두고 있는 거 있으면은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바로 물론 3만원 빌려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끼리는 뭐든지 다 되니까. 네? 자,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밖에 사람을 죽였어. 왜 사람 죽였니?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당신 사람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게 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혹시 그 말 못하는 아픔이 있으면은 꼭 여기서 이야기 해주세요. 단체 힘들면 저한테 1대1로 이야기 하시면 돼요. 1대1. 네? 자, 그 이야기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누군가한테 이야기 꼭 해야만 해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쭉 보니까요, 사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라든지 뭐 CEO라든지 그 장관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만의 지위 위치 때문에 자기를 감추잖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좀 중간 단계에 좀 이렇게 좀 실수해도 괜찮고 좀 부족함을 보여도 괜찮은 이런 레벨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소감이 있어야만 통제감이 생기는데 이제 해소감의 첫 번째는 자 실컷 이야기하자 시작. 실컷 이야기하자. 실컷 이야기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자 봉당의 힐링 타임, 막 웃음, 뭐 발성, 노래, 뭐 이런 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나래 선생님은 지금 그때 인천 봉당 사행 갔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창피했나요? 아니 어. 엄마가 우리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잠깐 딴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그 막 소리 지르고 막 웃고 막 이렇게 오바이션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저 미친 짓을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웃고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오바이션한 이 자체가 해소를 하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구장을 가거나 뭐 축구장을 가거나 막 응원하잖아요. 응원할 때 주로 어떻게 얌전하게 응원해요? 막 미친 사람처럼 응원해요? 미친 사람. 그렇지, 미친 응원하잖아. 그때 미친 사람 응원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재미로 우리가 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는 것처럼 크게 웃고 소리 지르고 액션을 좀 오버해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엄마 이제 봉수학당이라는 데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힐링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100% 오버하면 다른 사람도 50% 오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괜찮은데 거기서 하는 건 괜찮은데 길거리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길거리 그랬구나.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오바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체면 치료, NLP 치료. 막 내가 막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막 또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액션해도 안 되는 거는 그건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에. 그래서 체면 치료, NLP 치료,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뭐 하세요. 그래서 이 해소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 해소감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통제감으로 가는 거야. 통제감. 아, 내가 이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구나.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어떤 힘든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좀 힘든 사람 만나더라도 그 화도 안 나고, 내가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때 나온다. 그래서 통제감 이전에 단계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호수물에 빠져 있는 단계다. 호수물에 빠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숨을 잘 못 쉬잖아. 그렇죠?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왜 방청소 안 해? 왜 돈 안 벌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호수물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새끼줄을 던져가지고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숨을 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거 해. 공부도 하고 뭐 방청소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호수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또 호수물에 빠져가지고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외롭고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버림받는 느낌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충분한 지지감과 해소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지지감, 해소감을 경험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수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감이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충분한 지지감, 해소감을 느끼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거예요. 약물 치료에 답이 없죠. 뭐 왜냐면 의사들이 한 사람 상담하는데 뭐 10분 이상 상담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약물 주면 가장 편하지. 응? 그것도 더 좀 심하면 이제 뭐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약물이나 병원 입원이 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지기감과 충분한 해소감을 키워주면 이거는 저는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통제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제감이 안 되는 분들은 사회에서는 거의 버림을 받고 있어요. 난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지지감과 해소감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통제감을 키우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그냥 뭐 정신병자처럼 생각해요. 아,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제감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길게 좀 설명했는데 이렇게 단지 뭐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뭐 단지 책을 읽어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통제감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던 관계의 환경, 참만남 심리 가족의 이 지지감과 해소감을 체험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뭐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이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전문가가 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 마음먹으면 돼. 근데 여기 오는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잡아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눈 맞춰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네? 다들 이것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통제감은 그 지지감 해소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통제감이 생기잖아요. 통제감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한테 이유 변명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유 변명을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책임을 많이 지면은 어떨까요? 자유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책임을 많이 줄수록 자유가 많아지지. 자유로움이 많아져. 자유로움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제감이 커질수록 책임지는 영역이 커지고 책임지는 영역이 커지면 자유로움이 커지고 자유로움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이 통제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유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 변명. 누구 때문에 힘들어, 엄마 때문에 힘들어,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상황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 변명. 이유 변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져. 즉 무책임으로 가고 무책임이라는 건 구속이 돼요. 구속. 사건의 구속이 되고 상황의 구속이 되고 경험의 구속이 되고 사람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속은 노예적인 삶이다. 이 노예적인 삶은 결국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내 인생의 불행과 실패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감을 키워야 된다. 절대 이유 변명을 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 그러면서 지금부터 모든 게 내한테 달려있다라는 그 책임의식 속에 자유로움을 키우고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 오래 있으면 돼요. 참만남 심리 가지고 바로 그 지지감, 해소감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그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통제의 법칙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과의 법칙은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인과라는 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는 이제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그렇죠. 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프다라는 것은 아픈 어떤 그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를 돌보지 않아. 그렇죠. 내가 잘 된다라는 것도 뭐예요? 잘 된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의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와 다른 어떤 원인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와 다른 원인 제공을 하면은 내 미래도 달라진다 이런 의미지. 근데 어제와 똑같은 원인 제공을 한다면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NLP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나래 선생님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제와 다른 뭔가의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미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미래가 달라지기 원하는데 내 행동에 변화는 없어.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의 정신 질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 그 유박영 선생님 발표 불안증을 가지고 막 안 다녀본 데가 없대요. 뭐 스피치 학원도 뭐 엄청 다니고 돈도 엄청 썼대요. 근데 저분은 뭘 했냐면은 주로 스피치 훈련을 했대. 3분 스피치 훈련, 뭐 발표 훈련, 프레젠테이션 훈련. 자, 긴장 떨림 뭐이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스피치의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죠. 과거에 내가 뭐 긴장하고 떨었거나 머리 억압당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엄마가 뭐 억압당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나 뭐 혈통 속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고치지 않고 계속 스피치 훈련만 계속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피치 잘해요, 못해요? 맞지? 이런 거죠. 이제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비디오가 있어, 비디오 이제 필름이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하면 이제 화면에 찌그러진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이 찌그러진 화면이 나오는데 필름을 갈아 끼지 않고 계속 그 비디오 화면을 갈아 끼려 해. 텔레비전 화면을 갈아 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필름을 바꾸지 않고 화면만 바꾸려 하면 이게 되냐고. 자, 화면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필름을 바꿔야 되죠.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 필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발표 불안을 없애려면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 말이죠. 심리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피치 훈련 죽도록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뭐 참 누가 보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스피치 학원이 다 망하겠죠. 발표 불안증을 그 뭐 훈련한다 하면서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는 발표를 많이 반복한 발표 불안증이 없어지겠대. 발사고 이제 뭐 3분 스피치 뭐 소리 지르고 뭐 프레젠테이션 뭐 강의. 근데 이런 분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가능해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앞에 내세워 가지고 막 그 3분 스피치 10분 강의 뭐 이렇게 또 비디오 찍고 뭐 피드백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이 말. 구분. 아시겠습니까? 이 발표 불안증도 그렇고 뭐 지금 저기 참 대부분의 그 영업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영업에도 보면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 현장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뭐 경험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많이 안 만났으니까 두려움이 있지 이렇게. 많이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거예요. 많이 만나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두려움도 줄어들고 편안해집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무식한 방법이다. 분명히 이제 이 두려움의 원인이 있거든요. 뭐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었다. 어릴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뭐 망신을 당했다, 창피를 당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면은 결과는 바뀐다. 자, 뭐라고요? 자, 우리 나래도 시간 되면은 나랑 상담을 한번 받아봐요. 내가 편안하게 상담해 줄 테니까. 네. 자,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나래 무의식 속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냥 아픔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릴 때 뭐 성장 과정에서 뭔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지.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힘든 것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병원에서 이런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병원에서 무조건 약 먹어. 약 먹으면 좋아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병원의 약이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병원의 약이 도움을 주기도 해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이런 거는 병원의 약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약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약일까요? 심리치료일까요? 심리치료지.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내한테 한번 와요. 오면 내가 우리 나래가 왜 아픈지 아마 태어난 이후에 또는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일 수도 있고 여러 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보면 알겠지. 그래서 그걸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현재의 문제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돼요. 네,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 원인의 작업은 바로 이제 이런 심리치료나 체면치료나 뭐 NLP 치료나 이런 어떤 잠재의식 차원의 치료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 성공학적으로 보더라도 내 미래를 바꾸려면은 지금 목표라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 10년 이후가 더 나은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10년 이후에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20년 이후, 뭐 30년 이후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인생의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이거. 목표라는 것은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는 원인. 즉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만 씨앗이 싹 트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콩을 심어야 콩이 자라는 것처럼 지금 목표라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러면 10년, 20년 이후에 내가 원하는 삶이 만들어지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인생이 힘든 게 뭐냐면은 너무 단기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 사고라는 것은 그냥 1년, 2년 정도의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이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해봐야 돼. 오늘 우리 또 1% 아침에 보니까 우리 또 내가 좋아하는 이문태 행복코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12월 첫 번째 월요일 날 1% 아침에 강의할 거예요. 죽음이 나의 삶에게 질문을 한다, 이런 제목의 강의를 하겠대. 죽음이 나의 삶에게 질문을 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목 들어보니까 멋지죠? 죽음이 내 삶에게 질문해. 이게 어떤 의미냐, 쉽게 풀어서 죽을 때를 대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 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을 되돌아오면서 나 인생 이렇게 살았어, 인생 이렇게 산 게 참 너무 만족스러워, 나 후회 없어, 후회 없이 정말 한 인생 잘 살고 가네, 이 느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된다. 아마 그걸 이제 12월 첫 번째 우리 이문태 코치님이 강의할 것 같은데, 시간 되는 분 오세요. 월요일 날 새벽 6시. 저 봉천동 저기 자세히 항상 우리 오행경 본부장에 물어보시고.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죽을 때 잘 죽는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 사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결과를 미리 알아야지. 앞으로 10년 이후, 30년 이후 죽는 그 시점에 내 삶의 그 프로젝트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려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배를 띄우는 데 있잖아. 지금 태풍이 막 불고 있어. 태풍이. 근데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배를 항해하는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어디 도착하겠지, 이게 A예요. B라는 사람은 홍콩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로 가야지, 가야 돼. 항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태풍이 부는데. 자, 어느 쪽이 항해를 잘할까요? 그렇죠. 자기 도착할 항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 목표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잠재의식은 있잖아요. 목표 메커니즘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태어날 때는 목표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하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물은 모든 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충동에 의해서. 배고프면 사냥해. 잠오면 잠자. 근데 인간은 뭐냐면은 그 외에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네가 원하는 인생을 미리 세팅해. 지금 목표를 세팅해. 목표를 세팅할 수 있는 그 목표 메커니즘을 줬다 이거. 근데 있잖아요. 자, 목표를 세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는데, 목표를 세팅을 안 한 사람들이 한 80%가 돼요. 거의 95%. 이건 뭐죠? 바로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산다. 자, 목표를 세팅하지 않는 걸 우리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로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미사일의 그 목표 장치를 작동을 시키지 않는 거지. 예? 미사일은 목표를 작동을 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향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목표 작동을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미사일이 그대로 아마 고철 덩어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목표를 선택해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줬는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동물과 똑같은 막 고철 덩어리 같은 그 미사일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미래를 위해서 바로 목표를 설정해라. 지는 동물이네요. 아, 동물이야? 그러면 그 인정해서 지금 동물 아니면 돼. 지금부터 동물 아니면 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동물처럼 내가 설정을 안 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동물이 안 되기 위해 내가 설정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짧게는 일주일을 설정하고, 한 달을 설정하고, 1년을 설정해, 1년. 너무 멀게 느끼면 올 연말까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2022년까지. 예? 그게 되면은 2023년을 한번 설정해봐. 그게 되면 10년을 또 내다보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야. 너무 그 장하게 느끼면은 그냥 오늘 하루의 목표 한번 세워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에 내가 원하는 목표 한 5가지 세워보는 거야. 거기 되면 이번 일주일, 거기 되면 또 한 달, 1년, 10년 턱대시킬 거야. 알았죠? 너무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자,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해보면은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게 반복하면서 점점 쉬워지니까 이 목표적인 삶도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오케이. 우리 나래가 나 공부하는 걸 좀 선택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공부 너무 잘하고 있네요. 지금 거의 한 2시간. 예? 재밌어요. 아이고 박수 한번 박수. 그럼 2시간인데 이게 재밌으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그 쉬운 공부 아니거든. 근데 심리학이 딱 맞네. 자, NLP 공부하세요. 알았죠? 엄마 올 때 같이 와. 어쨌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미래를 바꾸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내 문제를 바꾸려면 과거의 어떤 원인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신념의 법칙 시작. 신념의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나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3가지 힘이 있대. 첫 번째 힘은 바다. 바다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강하다는 거야. 두 번째는 산맥. 태백 산맥, 히말라야 산맥, 산맥 있잖아요. 산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이 또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념화된 인간. 즉 강한 신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속담에 신념은 태산도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오늘 들으세요. 신념은 태산도 움직인다. 자, 이렇게 이제 신념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신념에 대한 여러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한다면,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엄마였어요. 근데 이 엄마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본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기를 입양을 했겠지.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근데 이 엄마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나는 이 엄마야. 엄마니까 당연히 모유를 먹여야지. 이런 신념이 있었어. 모유를 먹여야지. 절대 나는 우유를 먹으면 안 돼. 난 모유를 먹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젖을 먹이는데, 실제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젖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신념이 젖을 녹게 만든 거죠. 멋지잖아요. 박수 한번 박수. 네, 엄마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젖을 녹게 만드는 신체적인 힘을 만드는 것도 신념이었고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학습 연구. 요거는 아주 유명한 이제 실험인데, 지금 60년대에 이제 A, B 2개 반을 만든 거야. A는 그러니까 IQ가 똑같은 사람을 이제 2개 반을 나눈 거죠. A 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 우리 학교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집단. 그래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수진과 어떤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 최우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믿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시켰죠. B 집단은 뭐냐면 너희들 우리 학교에서 최하위의 IQ 안 좋은 사람만 모았어.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최하위의 선생님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보니까 이제 이 A 집단은 거의 우동색이에요. B 집단 거의 어떤 열등색으로 드러나 있다. 무슨 이야기하면 이제 이 학습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신념을 갖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바보 픽스라는 이야기인데, 바보 픽스. 이제 얘는 이제 그 영국 사람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문제는 이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에 그 IQ라는 99라는 점수를 숫자를 쓴 거예요. IQ에 99. 그러니까 이제 이 바보 픽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머리가 두 자릿수 숫자밖에 안 되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보기 아무래도 이상해. 이 픽트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왜 얘는 성적이 안 오지? 왜 공부를 안 하지? 조금만 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성적표 평균 나이 99를 써야 되는데 IQ라이 99를 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시 깨우쳐준 거죠. 너는 99점을 받은 사람이야. 평균점이 99점이지 IQ가 99가 아니야. IQ는 159야. 그렇게 너는 머리가 좋아. 영국에서도 순위 몇 위 안에 드는 아주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로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딱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고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고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뭐 무슨 회사 대표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어. 그래서 이제 바보 픽트, 그다음에 바보 픽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마 그 내용이 올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믿음에 대한 예는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예인데, 로저 베니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저 베니스트를 몰라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육상 선수야. 예, 중거리 달리기 선수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1.6km, 그러니까 영국 미국 쪽으로 오면 이제 마일이라고 해요, 마일. 1마일이 우리나라 보면 1.6km예요. 우리 이제 부천에 오면 중앙공원 있잖아요.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돌면 1.6km가 돼. 중앙공원 아세요? 한번 달려봐. 한 바퀴 돌면 1.6km야. 근데 이 1.6km를 도는데 1957년 이전까지는 절대로 4분 이내에 1.6km 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증명된 사실이었지. 뭐 심리학자, 인류학자, 뭐 어떤 의사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4분 이내에 1마일 어떻게 돌아? 인간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로저 베이스트가 도전을 한 거야. 왜 안 되지? 내가 한번 해보지. 항상 상상한 거야. 눈 감고 자 1마일 4분 이내에 이제 막 도는. 그러면 실제 한번 달리기 했네요. 1957년도에 이른바 3분 57초 얼마 만에 1마일을 주파를 내버렸어요. 너무 대단하죠. 이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또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무려 200명 이상이 1마일을 3분 50몇 초에 주파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중력이 달라졌을까요? 운동화 용수줄이 달라졌을까요? 뭐 달리는 어떤 그 코스가 달라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뭐가 달라졌죠? 자, 그렇죠. 믿음, 신념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달리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로저 베이스터 이후에 200명 이상이 무려 200명 이상이 4분 이내에 1마일 주파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나래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돼요. 로저 베이스트가 하는데 안 그래? 우리 학습 연구 뭐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은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다시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파멸시키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구소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에 어떤 배가 있었는데요. 배가 출항한 이후에 어떤 선원이 그 어떤 배 안에 보면 고기 넣는 데 있잖아요. 냉동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갇혀버린 겁니다. 이 냉동고가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원은 내가 죽었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지. 지금은 마이너스 20도, 지금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50도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어. 실제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다른 선원들이 문을 열어서 보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그 냉장고는 이미 3일 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데 왜 죽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죽겠구나. 난 죽겠구나. 죽겠구나. 계속 자기한테 죽겠구나 이렇게 암시를 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이너스 20도 30도가 아닌데 자기는 마이너스 20도 30도라고 믿었던 거죠. 얼어 죽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누가 막 자, 우리 나래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죽겠어 안 돼 그러면 실제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죽는 거야. 근데 내가 반대로 난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소련의 그 선원은 그렇게 죽었죠. 또 이 실험을 해봤어. 프랑스의 단두대라고 있어. 단두대가 뭐냐면은 길리틴. 이 단두대 칼이 막 내려가 목을 자르는 거 있잖아요. 자, 요걸 이제 지금 단두대가 1970년 아마 후반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70년 이전에 실험한 건데 실제 사형수를 목을 이제 이게 달아놓고 단두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목을 자르는 건 아니고 목이 잘리기 직전에 칼이 멈춰지도록 이제 장치를 하고 칼이 내려오는 그 시점에 목에 피가 이제 흐르는 것처럼 뜨거운 어떤 물을 목에 부었어. 근데 목은 안 잘리거든요. 근데 그 사형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잘려서 피가 나. 예, 내가 목이 잘려서 죽겠구나 믿었던 거지. 실제 잘리지 않았는데. 근데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 뭘 이야기하면은 내가 죽겠다라고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내가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죽겠다? 살겠다? 살겠다. 정말 살겠네. 우리 그 자연스럽게 노는 말이면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한번 따라해봐. 아이 살겠네. 살겠네. 이게 이제 습관적인 말이 우리 운명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힘들 때 아유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해. 자, 아유 살겠네 시죠. 아유 살겠네. 예,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말은 바로 믿음을 만드는 촉진자예요. 촉진제. 자, 그 신념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없애야 돼요. 우리 나리가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는 자 뭐냐면은 자 무가치감, 절망감, 그 다음에 무력감이라고 하는데 무력감부터 볼게요. 무력감은 어떤 거냐면은 남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남자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무력감이야. 남들은 부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남들은 말을 잘하는지 못하지만 나는 말을 잘할 수 없어. 남들은 사람 잘 사귀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 잘 사귈 수 없어. 남들은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어. 남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기를 못 낳아. 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닭장이라고 제가 닭장 속에 독수리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가 닭장 속에서 아래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병아리처럼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돼. 그럼 독수리는 어떤 느낌 들까요? 나는 날 수 있다? 아니면 날 수 없다? 날 수 없다. 그러면서 독수리를 이제 어미 독수리 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날개 만드는데 안 날려고 그래. 나는 날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사냥도 안 하려고 그래. 계속 주는 먹이만 먹으려고 그래.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독수리는 날 수 있어요? 날 수 없어요? 날 수 있죠. 인간도 그래. 인간도 있잖아요. 자,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건 상담이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 왕따 당할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왜 왕따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왕따를 당해서 이제 이 친구는 왕따 당한 이후에 너무 학교가 싫어가지고 싫기보다 무서워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했죠.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뭐 집 밖으로 그녀 안 나가면서 뭐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50대가 됐어요. 50이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사람이 어땠을까요? 이 편안하다, 이 불편하다.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50년 만에 나가니까 이제 이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어눌한 뭐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 쟤는 좀 이상해, 뭐 좀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막 이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도 사귈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사회활동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인간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단지 오랫동안 당장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지. 맞아요? 오랫동안 집안에만 갇혀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 또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집에 갇혀 있지 않고 친구 만나고 대학 가고 사회활동을 했다면은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이 50이 넘었지만 다시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친구 사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닭장 속에 계속 갇혀 있었지만 어머니 독수리 단 이후에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훈련 좀 시키고 뭐 얘 들기 나는 거 좀 사냥 감추면서 또 사냥도 좀 시키고 사냥하게 도와주면서 나중에 절벽 끝에 올라가서 달려보내면서 야 따라봐 하면은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는다? 아니면 난다? 난다. 그지? 인간도 그렇다는 거지. 인간도 그래서 들기 사냥도 좀 시키고 이렇게 좀 훈련시키고 이렇게 사냥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라고 자꾸 무서워. 그러니까 봐봐. 독수리가 닭장 안에 갇혀있다 갑자기 사냥하려면은 편안할까요? 무서울까요? 무서워.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리 나래는 독수리예요? 병아리예요? 독수리지. 박수.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그게 무력감이야. 이 무력감이라는 거는 독수리인데 독수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날지 않으려고 하고 사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무력감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나래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게 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또 가정주부들 막 30년 살림 살다가 갑자기 뭐 영업을 한다든지 밖에 나와서 뭐 또 가기를 한다 이러면 두렵겠죠. 나 그 영업 못해, 나 가기 못해,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 또한 무력감이다. 이거. 남자들도 보면 이제 뭐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나는 영어 못해, 뭐 사무 못해, 배운 게 도둑질인데 나는 사무밖에 못해. 이것 또한 이제 무력감이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한 10년, 20년 어떤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려. 반복한 게 편안해진다 이거. 근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반복했기 때문에 만든 나 스스로 만든 나의 감옥이지.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감옥이지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감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떨쳐버려야 돼요? 내가 그 감옥에 갇혀야 돼요? 떨쳐버려야지. 그게 바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NLP는 이제 그 무력감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하나의 훈련이자 기술이다. 요 얘기를 하지. 무력감. 자, 무력감 다음 두 번째 없애야 될 게 있습니다. 무가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가치감. 무가치감 오면 나는 쓸모없어. 나 같은 게 뭐해. 나는 보잘것없는 없는 사람이야. 나를 이제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는 이런 마음. 이걸 무가치감이라고. 아마 10명 중 8명은 이 무가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뭐 성공을 내. 나 같은 게 뭘 돈을 벌어. 뭐 나 같은 게 무슨 강의를 해. 뭐 나 같은 게 뭐 성공을 해. 뭐 이렇게 자기를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다. 나 같은 게 뭐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걸 이제 없애버려야 돼.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 18세 이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 어른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 이걸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그래. 간단하게 의미 있는 타인. 이 의미 있는 타인들이 나한테 무심코 내뱉은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나는 못났구나, 나는 말을 못하는구나, 나는 소심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소심하니, 이런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들을 막 이렇게 내뱉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타인들. 근데 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나도 모르게 난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뭉치라는 말을 한 10번 들어봐봐요. 야, 이 사고뭉치야. 이 말을 한 10번 들어봐. 그럼 내 마음에 어떻게 들죠? 내가 사고뭉치구나 이런 느낌 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뭐 공부를 못하니? 돌대가리 너 어떻게 이게 머리가 안 좋냐? 이렇게 돌대가리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거 한 10번 이상 들어보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지? 나는 돌대가리고 나는 역시 말 공부를 못하고 해도 안 되는 거 이 느낌 들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의미 있는 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뭐 선생님이나 뭐 이웃 어른들, 뭐 부모님, 뭐 친구들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했어요?
부정적이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그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무가치감을 만들어요. 아, 나는 소심하구나. 나는 머리가 안 좋구나. 나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부자가 되기 힘들겠구나. 나는 성공하기 힘들겠구나. 막 자기를 막 깔아뭉개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받은 거예요. 영향받은 거죠. 영향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떼버려야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버리라. 자,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버린다. 시작.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부정적인 꼬리표를 이름을 다 한번 적어봐야 돼요. 나는 소심하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뭐 머리가 안 좋다. 뭐 이런 부정적인 있잖아요. 이걸 다 한번 적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떤 근거로? 내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근거로? 근거를 한번 따져봐봐. 근데 근거도 없이 내가 막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소심해라는 생각하는데 근거가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그냥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따져보시라고. 오케이? 그걸 떼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나래는 다음에 세만 볼 때 그걸 꼬리표 다 떼가지고 와. 예? 자, 아니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꼬리 떼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최고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꼬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한테 붙여줄 수 있는, 나한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꼬리표는 뭘까? 우리 나래한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꼬리표는 뭘까? 그 나는 뭐뭐이다 이런 형태로 1인칭 현재 긍정문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나는 공감적 대화의 달인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이런 표를 붙여보는 거야. 나는 눈이 예쁘다. 뭐 나는 얼굴이 계란형이다. 뭐 다 좋아요. 나의 좋은 점, 우리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천사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나한테 붙여줄 수 있는 꼬리표 있잖아요. 요걸 최소한 한 50개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그 꼬리표를 넣는 거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입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다. 나는 100만 불짜리 미소의 소유자이다. 나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예?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한두 번 읽을 때는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의심을 해. 똑같은 말을 한 10번 읽어. 10일 정도 읽었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거 같기도 해. 한 달 읽었어. 한 달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 난 예쁜 사람이야. 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난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간다 이 말이야. 자, 히틀러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히틀러가 이거는 부정적인 거지만 그냥 암시 반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한 겁니다. 히틀러가 이런 이야기 했대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막 사람들 만나면서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우리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태인들을 다 죽이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듣는 사람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욕을 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4번을 했대요. 4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는 일이 일어났냐면 야,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럴듯하네 이런 이야기가 안 돼. 똑같은 한 8번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열렬하게 그 히틀러를 따르는 그 주용자들이 나오면서 나치 당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아우슈비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쁜 것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쁜 것도 자주 반복하는 게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지. 그럼 좋은 걸 자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도 자주 반복하면 현실이 됐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는 사랑의 천사다. 시작. 나는 사랑의 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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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야기를 하루에 한 50번씩 반복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럼 느낌이 어떻게 될까? 자, 사랑의 느낌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져. 커지죠. 그러면 우리 삶을 자, 제가 볼 때는 제가 NLP를 쭉 훈련시켜 보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어?
모든 심리학, 철학, 사상, 종교, 뭐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사랑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키예요, 키. 그럼 나는 사랑의 천사다 이걸 반복해요. 사랑을 막 충만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막 사랑을 내가 나누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막 사랑의 느낌을 막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삶이 성공, 행복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 세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세뇌. 모든 인간은 세뇌되는 인간이다. 자,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세뇌된다. 세뇌된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세뇌를 시키는데 세뇌를 선택하는 힘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가치감을 바꾸는 그 선택 힘을 여러분들 좀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천사다. 자, 우리 카톡에 그 서로 답글 쓰고 막 그러잖아요. 제발 긍정적인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한마디 글에 의해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우리 여기 자리 없지만 우리 조현정 국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의 천사 조현정 국장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사랑의 천사 조현정 국장. 사랑의 천사, 사랑의 천사. 그럼 우리 조현정 국장님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천사가 될까요? 미움의 천사가 될까요? 제가 이미 그렇게 쓴 지가 한 2달 됐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정체성의 선물을 주는 거야. 사랑의 천사, 사랑의 천사. 내가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죠? 오늘 이제 언어의 예술가라고 해서 내 앞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참 말을 타고났다. 말을 타고난 사람이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 자, 말을 타고난 사람. 말을 타고난 사람. 말을 참 잘한다. 그러면 오행자와 본부장님이 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까요? 안 좋은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포커스가 있어. 우리 이제 오행자 본부장님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뭐 언어의 예술가.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때요? 사무국장님은 느낌이 딱 보면 좋은 이름을 딱 붙여드린다. 뭐 어떤 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아이콘. 믿음의 아이콘.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 자, 목소리 미인, 자, 얼굴 미인, 그리고 마음 미인,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강인해 보이세요. 예, 강인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야. 잘 이야기했네. 우리 사무국장님 가장 싫어하는 게 약하다, 착하다, 뭐 순하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국장님은 강하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표현보다는 얼굴 미인, 마음 미인, 목소리 미인. 그러면 얼굴 예쁘잖아요. 자, 목소리 되게 예쁘거든요. 아나운서 성우를 할 정도로 되게 예쁘세요. 자, 마음이 얼마나 또 예쁘냐면은 마음이 진짜 대화를 해보면은 타고난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마음.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멘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멘트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멘트를 붙여주는 거, 만난 사람한테 멘트를 붙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스피치 할 때 우리 분간인사 하시잖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심리가족의 멘토 신동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예?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심리가족의 멘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 기적의 치유를 다 일으키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또 혁명적인 변화를 다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참만남 심리가족의 멘토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적의 치유를 해야 안 해? 혁명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바로 그거죠. 제가 2003년도부터 제가 뭐였냐면은 이 시대 최고의 변화 코치 정동훈입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변화 코치 정동훈입니다. 어때요? 너무 좀 거창하죠. 근데 그때는 특히나 거창했겠죠. 2003년도에 뭐 심리학도 모르고 NLP도 모르고 최면도 모르던 스피치 강의도 거의 안 했던 그 시절에 왕초보 시절에 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최고의 변화 코치 정동훈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어요. 한 10년 이상, 한 20년. 최고의 변화 코치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가치감을 우리가 가치감을 자기 존중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은 긍정의 말을 사용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나래 선생님? 나래는 어떤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정나래는 어떤 사람? 나는 뭐뭐이다. 윤나래. 윤나래 어떤 사람? 내 딸 하고 싶어 정나래라고.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자, 생각 안 나면 다음에 올 때 저기 행동 만들어 오셔야 돼요. 나는 뭐뭐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시작. 절망감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게 끝났다 이거야.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거나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게 끝났다. 자, 모든 게 끝났다는 어떤 의미에 놓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이게 절망감이에요. 그러면 이 절망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는 느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절망 끝에 절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죠. 이걸 이제 양극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절망 끝으로 가보니까 절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절망 끝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실패 끝으로 가보니까 실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패 끝에 뭐가 있을까요? 성공이 있어. 불행 끝으로 가보니까 불행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행복이 있어. 자, 이걸 양극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건 평균적으로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갈까요? 작게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 그럼 이게 불행이야. 많이 불행하면 많이 행복해질까요? 작게 행복해질까요? 그렇죠. 많이 불행해지면 많이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많이 실패하면 많이 성공할까요? 적게 성공할까요? 자, 많이 실패했다는 건 많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과 동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아직 이해 안 되죠? 이거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야. 난 이걸 깨닫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어떻게 실패가 성공과 똑같이 너무 흥분되는 거야. 야, 저 실패를 많이 했거든. 불행도 많이 겪었거든. 어떻게 불행이 행복과 똑같지? 야, 너무 신난다. 나는 많이 불행했거든. 불행하고 행복은 똑같더라. 근데 자,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헬렌 켈러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은 반대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에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집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요.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은 그 반대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고 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집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되나요? 자, 인생은 공평해. 불행이 주어졌으면 행복의 씨앗도 같이 주어진 거예요. 실패가 주어졌으면 실패 반대에 성공도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 속에 성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네? 나래씨, 이거 잘 이해돼야 돼. 헬렌 켈러한테 앞을 못 보고 귀를 못 듣는 장애가 주어졌어요. 앞을 못 보고 귀를 못 듣는 장애예요. 이건 불행이죠. 헬렌 켈러는 그때 뭘 봤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아니면 그 반대에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자, 헬렌 켈러는 귀로 못 들었지만은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영혼의 목소리. 그래서 헬렌 켈러는 위대해진 거예요. 만약 헬렌 켈러가 앞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귀로 들으려고 장애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헬렌 켈러는 아마 영원히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는 자기 장애를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나처럼 힘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나처럼 힘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위대했지. 이게 이해돼요? 모든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불행 속에서 그 반대의 행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속에 성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피드백이 있는 거죠. 즉 성공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심리학의 양극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제 불행과 행복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같은 에너지라는 이야기고요. 실패와 성공도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같은 에너지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움과 사랑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밉죠? 아마 우리 나래가 옛날에 엄마가 많이 미웠을 것 같아. 그쵸? 사춘기 시절에. 그럼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만 엄마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거야. 미움하고 사랑은 같은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사랑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니까. 사랑 반대는 무관심이지. 무관심. 예.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과 똑같아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왜 날까요? 화가 나는 이유도 그 사람 사랑하니까 화가 나요. 분노와 사랑은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부정으로 보는 이 뭐 불행, 실패, 미움, 분노, 억울함, 이게 다 그 반대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 그래서 우리가 윗바닥에 갔을 때 그 반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실패했을 때 성공의 씨앗을 발견해야 되고, 미움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 불행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볼 수 있을 때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감이라는 건 뭐냐면 절망하고 가만 주저앉아 있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 당신의 그 환경 속에 희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씨앗을 싹 키우세요. 그래서 노숙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오늘 무조건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무조건. 박상철이? 걔도 노숙자 출신이라고 그러잖아. 예? 절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신념에 보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 무력감. 자,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가치감. 나는 쓸모없어. 이거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망감. 모두 끝났다는 이것도 다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기대의 법칙. 시작. 뭐, 말 그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기대는 말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 입으로 표현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잘 될 것이다. 시작.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모든 점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점에서 점점 좋아지고 자, 있다.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기대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암시의 법칙과 똑같아. 자기 암시. 나는 뭐뭐이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뭐뭐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나를 2인치로 보고 너는 뭐뭐이다. 너. 야, 동문아 너. 이것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독백 암시를 하잖아요. 독백 암시.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동문아 넌 멋있어. 동자야, 넌 멋있어. 나래도 해야 돼. 나래야 넌 멋있어. 자, 나래야 넌 멋있어. 시작. 크게. 자, 같이. 자, 나래야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어. 넌 멋있어.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너를 필요로 했어. 정동원, 넌 없어서는 안 돼. 김경실,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참 멋진 사람이야. 자, 이외에도 이제 말이 긴데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뭐 기대를 하는 기대. 가장 기본적인 요거 우리 카톡방에 내가 항상 올려드리는 게 있어서 땡 하면 나의 잠재의식이 있으면 독백감시라고 있어요. 카톡에 딱 들어서 손 누르면은 읽을 수 있게 돼 있어.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엄마 줄 거예요. 지금 이게 읽는 거 나래야 넌 멋있어 넌 멋져 이거 있잖아요. 글 저기 엄마한테 받아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처음에는 나래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나래가 괜찮아 느껴지네. 괜찮은 사람이네. 한 달 두 달 하고 나래가 괜찮네. 한 1년 하잖아요. 야, 나래가 왜 이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반복에 의해서. 반복은 어떤 걸 만드느냐? 반복은 불편함을 편안함을 바뀐다. 자, 반복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뀐다.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꾼다.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꾼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래에 대한 어색함 있잖아. 나래야 넌 멋있어, 넌 멋져. 처음에 어색하단 말이야.
한 달, 두 달 하고 나래가 넘어서 이게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거야. 나래가 좋네. 예? 안 그럴 것 같아. 자, 믿어봐요. 자, 믿어봐요. 나를 믿어봐요. 자,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나래가 괜찮아져.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고, 활력이 느껴지고, 자신감도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도 잘 되고, 사회활동도 잘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힘을 한번 키워보라고. 오케이? 시kin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집중의 법칙. 시작. 집중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이 말이죠.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시작.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이걸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느냐. 다르겠죠? 걱정 고민은 뭐냐면은 내 미래에 제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주. 걱정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내 인생에 제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이 안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망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걱정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있잖아. 난 이걸 이루고 싶어. 이것도 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바로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죠. 뭐에 신경 쓰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죠. 우울증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울한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공포증은 두려운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걱정스러운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엄청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있죠. 자, 미국에 어떤 고개사가 있었어. 고개사. 이 사람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높은 줄 타다가 100m 높이에 떨어진 거예요. 바로 떨어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붙여서 머리가 두 쪽으로 이제 쪼개지면서 죽는 끔찍한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 줄을 탈 때마다 계속 줄에 떨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오늘도 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27일째 되는 날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장면으로 떨어졌어. 이 사람이 죽은 거야. 떨어지지 말아야지 생각하니까 떨어져 죽더라 이 말. 우리 스피치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유방현 선생님 잘 들으세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 긴장하는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긴장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긴장하면은 그냥 조금 쪽팔리지 뭐. 긴장하면 약간 사람들한테 좀 팔리지 뭐. 좀 버벅대지 뭐. 이게 받아들이고 그냥 긴장보다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 제대로 해야 돼.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해야 돼. 이번 발표에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해 못해? 잘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나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나? 우리 나래는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자, 신경 어디에 신경 쓰고 있죠? 아픈 거. 자, 아픈 거 반대에 신경 써야 돼요. 자, 아픈 거 반대가 뭐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정말 몸이 좋아져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집중을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 조금만 해줄게요. 거기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수용소를 빠져나가서 뭘 해야지? 하고 싶은 건 집중했던 사람. 심지어 이제 하단에 꽃이 필까 말까 막 꼬모리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생각하는 거지. 내일 아침이면 아마 꽃이 필 거야. 나는 반드시 오늘을 살았어. 오늘은 죽지 않고 살았어. 내일 꽃이 피는 이 꼬모리 난 보고에 말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죽음 수용소는 어떤 수용소냐면 매일 하루에 3번씩 줄을 세워요.
아침에 A, B 줄을 세워서 A는 가스실에 들어가 죽이고요. B는 일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점심때 들어와서 또 일하고 들어오면 또 줄을 두 개를 세우는 거야. A는 가스실에 죽이고 또 B는 또 점심을 먹여. 또 저녁에 또 일하고 들어와서 또 A는 가스실에 죽이고 또 B는 저녁 밥을 주는 거야. 매일 3번 줄을 서야 돼. 줄을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꽃이 필 텐데 이 꽃을 나는 보고 싶어.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나는 보고 싶어. 난 이 음악을 반드시 듣고야 말겠어. 듣고 싶은 음악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레코드판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 음악을 꼭 듣고 싶은데 내가 그 수용소에서 이거 듣지 못해. 난 살아나와서 반드시 이 음악을 들을 거야. 뭐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 뭐 조용필 노래 이런 거 있잖아. 난 이 노래를 꼭 듣고야 죽을 거야. 이런 음악을 듣고 싶다. 뭐 내 손자가 자라서 결혼하는 걸 난 보고 싶다. 내 아내를 내가 반드시 만나고 죽겠다. 뭐 이런 뭔가 하고 싶은 그런 힘이 있더란 이야기지. 요게 있는 사람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쓸데없이 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난 이걸 반드시 하겠어. 아름다운 꽃을 보겠어. 이런 노래를 난 듣고 해봐야겠어. 난 결혼을 하겠어. 그러면서 우리 예쁜 아기를 내가 낳겠어. 키우겠어. 해외 여행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오케이? 집중을 하면, 원하는 집중하면 열정이 크죠. 열정이 커지면 열정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요. 예? 왜?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두 가지가 앉을 수가 없어요.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느냐?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해외여행을 하면, 내가 명강사가 되면, 내가 100억을 벌면, 정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100억. 여러분 100억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여행. 예? 100억이 있다면 뭘 하고 싶은지.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겠죠? 예? 100억을 갖고 있다면 현재 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100억. 예? 그럼 생존에 몸부림치지도 않을 거라고. 100억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걸 써봐야 돼.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야기 하다 보면 여기 뭐 5번밖에 못했네. 큰일이네, 이거. 자, 6번. 자, 진동의 법칙. 시작. 진동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마음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 우주 있잖아, 우주.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돌아가죠?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래. 종교적으로 보면 하늘로 간다 해서 돌아가신다 하지만 우리가 양자물리학으로 보면 우주로 돌아간다. 우주. 몸은 없어지만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는 그대로 우주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시 설명한다면 양자물리학 개념입니다. 우주는 텅 비어있는 3차원의 공간이 아니다. 우주에는 에너지 파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속에는 영혼의 에너지 파동도 있고 정신의 에너지 파동도 있고 물질의 에너지 파동도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 마음의 에너지 파동은 그 우주의 에너지 파동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1930년대에 양자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일본의 최남단에 두 개의 섬에서 실험을 했어. A 섬에 100마리 원숭이를 풀어놓고 B 섬에 100마리 원숭이를 풀어놓은 거예요. 100마리. 그러면서 먹이를 뭐 줬냐면은 흙이 묻어있는 고구마를 던져줬더만, 고구마를. 오케이?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A 섬에 있는 그 원숭이들이 전부 이제 흙이 묻어있는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게도 99번째, 99번째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원숭이들도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어. 근데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한 100km 떨어져 있는 B 섬에 있는 그 원숭이들을 보니까 비슷한 시각에 이 원숭이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 A와 B는 연락 체계도 없었고요. 그냥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A, B. 예? 이 100km. 근데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 A, B는 100km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 우주의 에너지로 본다면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성의 원리가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자, A의 100마리 원숭이 집단의식이 우주의 에너지장과 연결이 되고 그 우주의 에너지장이 비스민 원숭이들한테 비스민 원숭이 집단의식에 이제 영감을 준 거죠. 고구마는 물에 씻어 먹어야 돼. 이런 어떤 충동적인 느낌.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지금은 왠지 모르게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 자, 애기는 태어나면 왜 계속 일어서려고 할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왠지 뭐 일어서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애기는 태어나자면 엄마 젖을 막 빨죠? 젖을 빨아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젖을 빨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왠지 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들도 이제 비스민 원숭이들도 고구마 씻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거죠. 이 충동적인 느낌을 누가 줬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A의 원숭이의 마음의 에너지와 B섬에 있는 원숭이 에너지는 우주로 연결되어서 공명한다 이 말입니다. 끌어당겨지고 있다. 근데 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과 물질 에너지도 연결되어 있고 영혼의 에너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꿈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실 속에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왜냐면 우주의 에너지장이 꿈을 이루는 현실을 만드는 거거든. 반대로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죽고 싶으라고 이야기해. 그럼 내 몸에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병이 생기죠. 이게 암 환자들 대부분을 보면요. 암에 걸리기 3년 전부터 계속 나는 죽고 싶어 생각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주의 에너지장에서 죽음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삶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선택하는 거고 건강한 삶도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은 현실을 만들거든.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 연결시키죠. 우리 인간관계부터 모든 삶을 다 연결시키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행복해. 자, 나는 행복해. 시작.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래 행복해 죽겠어. 살겠어. 행복해 살겠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행복의 느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진다 말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지금 느끼고 지금 상상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에너지 장과 파동을 일으키고 현실화시키는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또 우주와 공유해서 걱정 불안의 현실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내 현실을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네, 마음 안에 있다. 마음. 그래서 이제 7번에 자 상응의 법칙 시작. 상응의 법칙이 바로 그런 건데 마음과 현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현실은 똑같다. 상응이랑 똑같다라는 거 의미해요. 마음과 현실은 똑같다. 즉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자,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시작.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상응한다. 마음과 현실을 상응한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뭐 생각하는 데 이루어진다. 딱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영화 필름이라고 한다면은 현실은 영화 스크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마음이 영화 필름, 현실은 영화 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죠? 필름을 바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꾸지 않고 필름을 바꾸지 않고 스크린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왜 떨리지? 불안하지? 계속 현실을 원망한다 이거.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우쳐야 돼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서 깨우쳐야 된다니까. 단지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러면 불만이 없어지죠. 모든 게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상대성의 법칙 시작. 상대성의 법칙. 상대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개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개념도 없어. 어떤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갑다라는 것은 차갑다 반대에 따뜻함이나
뜨거운 느낌이 있어야만 차갑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겨울에 우리 스키장에 갔을 때 바깥 온도는 한 영하 10도, 20도가 돼. 근데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실내에 물을 틀었어요. 그럼 따뜻함이 느껴지죠, 물이? 그 물이 따뜻해서 따뜻할까요? 아니면 바깥 온도에 비해서 따뜻해서 따뜻할까? 그렇죠. 바깥 온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내 온도가 따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저기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보면 이제 샘물을 우리 마시더라도 여름에는 엄청 시원해. 겨울에는 그 온갈시 맹물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나에서는? 산을 가보면 알 수 있어. 산에 보면. 겨울인데 물이 왜 따뜻해요? 겨울에 그 산에서 노는 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자, 근데 여름에 노는 그 샘물은 시원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깥 온도가 굉장히 더운데 그 샘물에서 노는 물은 시원하게 느껴져, 상대적으로. 바깥 온도가 굉장히 차가운데 샘물의 그 물은 따뜻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스키장을 비교했는데 스키장에 있을 때 손이 막 얼어붙어서 막 시린데 실내에 들어가서 이 수돗물을 트니까 따뜻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실내의 온도는 바깥의 온도보다 더 따뜻하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좀 부정적인 쪽으로 비교를 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아, 강남에 20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 월세만 1억씩 받아서 저기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 아,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해. 야,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영화 배우들은 저렇게 멋진 거실에 저렇게 멋진 뭐 인테리어에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월세박이 뭐지? 난 불행해. 저 탤런트는 저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저렇게 날씬한데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지?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대상과 나를 비교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저기 뭐 인천중앙병원에 휠체어 타는 사람들 있잖아, 휠체어. 똥 오줌도 못 가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누가 휠체어 밀어주고 쉽게 말하면 화장실 데려다 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이런 분들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때요? 불행해, 행복해요? 행복하죠. 남대문 시장에 새벽 4시에 노량진 시장에 새벽 4시에 그 일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자고. 새벽 4시에 이 사람들 보면은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아요? 새벽 4시, 새벽 시장.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새벽 4시에 한번 가보자고. 그 사람들 비교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잖아. 또 저기 또 이제 허리우드 극장 쪽에 가면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000원짜리 그 국밥을 팔았어요. 1,000원짜리 국밥을 파는데 그 할아버지 할매들이 한 100m 줄을 쫙 서 있어. 그 1,000원짜리 국밥을 먹기 위해서. 그 1,000원짜리 국밥을 먹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뭐 8,000원짜리 밥 사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보면요,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방글라데시가 연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된다. 연 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부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우리는 계속 위만 바라본다는 거죠. 위만 뭐 원리를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날씬한 뭐 탤런트들, 뭐 삐까뻔쩍한 뭐 자동차. 그래서 상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를 유리한 쪽으로 비교하자. 자, 나를 유리한 쪽으로 비교하자. 유리한 쪽으로 비교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리듬의 법칙. 시작. 리듬의 법칙. 자, 인생에도 리듬이 있고요. 여러분들 뭐 또 어떤 일에도 리듬이 있고 모든 것에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리듬. 주식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잖아요. 부동산 시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죠, 여러분들. 자, 감정도 그래. 감정도 밀물 썰물이 있어. 자, 밀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썰물이 빠져나갑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뭐 자신감 생겼다가 뭐 자신감이 빠지고 열등감 생기고 뭐 힘들고 뭐 그러잖아. 하루에도 5만 가지 감정이 일어나다가 5만 가지 감정이 5만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5만 가지 감정, 이렇게 여러 감정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봐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리듬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걸 봐야 돼. 리듬. 자, 내려갔다가 이거 올라가네요. 또 올라가네요.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또 정상에 왔는지 또 내려가는지 이런 걸 자, 아는가 모르는가 같을까 다를까요? 자, 내가 성숙기에 있으면 성숙기에 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세태기에 있으면 세태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성장기에 성장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곡선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모든 인생이 이렇게 일직선한 인생은 없어요.
굴곡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왜 내려갔을까를 알아야 돼. 이거 밑바닥. 자, 밑바닥에 내려갈 때 안 내려가지고 애를 쓰면은 돼요, 안 돼요? 밑바닥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면은 확 내려가 버려야 돼. 호수물에 빠질 때는 대충 빠지면 올라오기 힘들어요. 확 내려가가지고 밑바닥 확 차고 바로 올라가야 되지. 예? 그대로 내려가야만 바로 올라올 수가 있고. 공은 제대로 튀기면 튀어 오른다 이 말이야. 인생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제대로 올라오기 힘들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면 애를 써야 돼요? 예, 내려갈 때는 제대로 확 내려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런 내려간 것을 제대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돼. 내려간 것도 시험이, 아픔도 시험이고 상처도 시험이다 이 말이야. 실패도 시험이고 밑바닥도 시험이야. 밑바닥이 안 가려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어져. 밑바닥이라 생각 밑바닥을 그냥 내려가서 밑바닥 그대로 고스란히 체험을 해야 돼. 아, 이게 밑바닥이구나. 이 밑바닥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지? 이 밑바닥이 나한테 뭘 깨우쳐주려고 하지?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 말. 밑바닥에 내려가서 밑바닥에 내려간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내려가서 배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밑바닥에 내려가서 뭔가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밑바닥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밑바닥이 주는 그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그 밑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또는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밑바닥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걸 우리가 계절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봄이 오면은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옵니다. 그죠? 겨울이 끝나면 또 뭐가 오죠? 봄이 와.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영원한 겨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겨울이 없어요. 겨울에는 뭘 해야 되죠? 겨울에는 봄에 뿌리를 씨앗을 갖고 해야 돼. 맞아요? 봄이 오면 뭐 해야 되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자, 잘 자라도록 갖고 해야 돼.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되고, 또 겨울에 오면 그 수확된 것을 또 잘 보관하면서 봄에 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요게 봄, 가을, 겨울의 또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봄이라면은 막 그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해, 투자. 여름이라면 지금 막 그걸 꿈을 가꾸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가을이면 수확을 해야 돼. 겨울인데도 근데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게. 겨울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것도 아주 큰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 코로나 위기 시절에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코로나 시절에 계속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망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죠? 지금 뭐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지. 지금 도전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듬.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리듬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주기에 있나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빨리 끝내야죠. 자 10분입니다. 자 성의 법칙 시작. 성의 법칙. 다른 말 잉태의 법칙.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양의 조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만 있거나 양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자, 낮만 있거나 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만 있고 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음양이 만나면은 반드시 잉태 기간을 만든다는 거죠. 이를테면 병아리는 그 알에서 얼마 정도 걸리죠? 21일 걸려, 그죠? 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몇 달만 잉태가 되죠? 태어나죠? 10개월이 10개월. 그죠? 중국에 대나무가 있어.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그름을 줘도 밑으로만 뿌리를 내려요. 근데 4년이 지난 이후에 싹이 돋는데 단 4주 만에 27m가 자란단 말이에요. 중국의 모주기. 그럼 중국의 모주기 잉태 기간은 얼마죠? 4년 4개월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스피치 명강사가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것도 다 잉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 기간을 몰라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죠. 마치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빠가 왜 아기가 태어나지? 5달이 되었을 때
자, 엄마 배에 빙기를 왜 아기한테 나지? 5달인데. 이렇게 계속 보채면 어떻게 될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기는 10개월 돼야 되는데. 근데 성공도 마찬가지라면 한 10개월 동안 뭐 해야 이러는데 5개월 된 다음에 왜 돈이 안 불리지? 왜 이게 일이 안 되지? 이렇게 보채면은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네? 자, 전문가가 되려면은 10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만시간. 이거는 우리 홍병호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동안 집중을 해서 만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에 전문가가 된다고요. 그럼 10년 만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 1년만 투자했어. 왜 내가 맹강사가 되지? 강의를 못하지? 왜 불러주는 사람이 없지? 이러면 말이 돼야 돼.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10년 만시간보다도 이제 달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륜수에 쓰는 이야기를 했어요. 1000일을 반복하면 단이 된다고 했어요. 만일을 반복하면 년이 된다고 했어요. 1000일, 만일 동안 똑같은 칼 동작을 반복을 하면 단련이 된다. 이렇게 단련을 하면은 그 어떤 사람하고 칼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교훈을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그 체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체베달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일본에서 극진 가라데를 만든. 실제 단련을 해보니까 이제 한 번도 지지 않는 거예요. 도장 깨기를 했죠. 도장 깨기. 일본의 모든 가라데 도장을 다 터뜨려버리고 아주 태국, 뭐 베트남,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극진 가라데를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확대를 시켰죠. 이제 단련이라고 단련.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잉태의 법칙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뭔가를 잘 못한다라는 것은 잉태의 법칙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잉태의 법칙에 맞게 내가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한 게 아니야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두루마리에 이런 말이 뭐죠? 성공이 그 다음 길 모퉁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다음 모퉁이를 돌기 전에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 마지막이 다 됐네요. 자, 빨리 끝냅시다. 자, 11번 양극성의 법칙 시작. 양극성의 법칙. 이걸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제 했던 거 다시 구현하는데 불행하고 행복은 반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보이지만은 똑같은 에너지가 불행하고 행복은 똑같은 거야. 실패하고 성공도 정반대로 보이죠? 똑같아. 위험하고 사랑도 정반대로 보이죠? 똑같은 에너지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위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 없다 이 말이죠.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죠. 자, 이별과 만남도 똑같아. 헤어지지 않는 사람 중에 만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애벌레는 죽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애벌레의 죽음과 나비의 탄생은 똑같아. 자, 그리고 이제 영혼으로 본다면 신체의 죽음과 영혼의 삶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체가 죽어야 영혼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의 삶을 새로 시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것, 이 부정적인 것을 알고 보니까 그 반대에 긍정적인 것이더라. 그럼 우리가 부정을 봐야 돼요? 긍정을 봐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예, 불행보다는 행복을 봐야 되고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봐야 되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봐야 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봐야 되고, 죽음보다는 삶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에너지니까. 안 그래요? 자, 이 원리가 너무 지극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연적이잖아. 제가 2시간 동안 이 11가지 쭉 나눴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1가지 법칙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깨닫고 깨닫지 않고 또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